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의 이동에서 두 번째 파트, 물의 그 이동의 호류 중에서 밀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의 이동 중에서 커런트, 다량으로 물을 움직이는 것을 커런트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양의 물을 움직이고 물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산소라든가 영양용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는 현상이 이 밀도류입니다. 밀도류는 아주 대량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물과 물질을 전달하는 거죠. 밀도류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밀도가 큰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는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과 찬물을 이렇게 한 군데 부으면은 찬물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섞이지 않고 이제 섞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게 해서 심층의 찬물이, 무거운 물이 심층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그 이동하는 현상, 그것을 밀도류라고 하는데, 언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겨울에 강물이 먼저 냉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로 들어서면 기온이 빨리 떨어지죠. 그런데 호수는 수온이 더 늦게 떨어집니다. 물은 그 열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 온도의 변화가 이 대기 온도에 비해서 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냉각이 돼도 물은 천천히 냉각되고, 또 상승할 땐 또 천천히 상승하고 이래요. 그래서 겨울에 대기 온도가 먼저 내려가고 작은 강물들이 호수에 비해서 먼저 냉각됩니다. 그러면 호수물은 아직 수온이 한 15도쯤 되는데 강물은 뭐 0도에 가까운 그런 찬물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찬물이 심층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겨울에 들어오는 물은, 강물은 호수의 맨 밑바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게 밀도류고, 또 반대로 봄에는 얕은 강물 또는 얕은 가장자리의 호수가 수온이 먼저 상승합니다. 깊은 곳은 늦게 상승하고, 그래서 이 강물이, 따뜻한 강물이 들어오면은 표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층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그 밀도류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비가 올 때 우리는 그 호수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물이 조금씩 들어가다가, 그런데 비 오는 날 이 강물의 수온이 낮아요. 예를 들면은 소양호의 여름 수온은, 표층 수온은 한 2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수 심층은 한 5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름에도. 근데 강물이 대기 온도가 높으니까 따뜻해져서 뭐 강물이 한 20도 정도 되는 물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은 이 온도가 한 15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빗물은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죠. 대기가 굉장히 차가운, 고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된 빗물이 떨어져서 산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온도가 낮은데, 이게 내려오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은 대기 온도하고 평형을 이루는데,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니까 대기 온도와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대기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은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강물의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다 보니까 호수 표면보다도 수온이 낮아서 중층으로 흘러 들어가서 밀도류가 만들어집니다. 또 밀도류가 또 두드러진 곳이 어디냐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 여기에서는 바닷물과 담수는 그 염분에 의해서 밀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담수는 표면으로 흘러 들어가고 해수는 바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을 에스튜어리라고 하는 하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솔트 웨지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밀도류가 그 흘러 들어가는 수심이 표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봄에 강물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표면으로 흘러 들어가죠. 여름에 홍수가 많이 질 때는 이렇게 중층으로 흘러 들어가고, 겨울에 강물이 먼저 차가워질 때는 이렇게 심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면으로 가면 surface flow,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interflow, 바닥으로 가면은 bottom flow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튜어리에서 나타나는 솔트 웨지라고 부르는 현상은 뭐냐면 이렇게 강물이 들어가는데 담수는 그 밀도가 작으니까 표면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이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는 것을 그 웨지라고 하는 것은 쐐기를 말합니다. 이 해수의 쐐기. 그러니까 솔트 워터 웨지가 이 담수의 밑을 파고 들어온다. 꼭 그 쐐기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별명이 솔트 웨지입니다. 솔트 워터 웨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담수가 위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통 그 에스튜어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밀도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 경계에서는 이제 서서히 혼합이 일어나죠. 혼합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는 거의 담수에 가깝고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해수에 가깝고 이 중간에서는 염분이 한 10ppt에서 20ppt 사이 되는 그런 전이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전이대는 또 거기에만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그 생물이 살 수 있는데 그 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솔트 워터의 현상이 이 수질이라든가 생물의 분포에서도 아주 큰 그 영향을 줍니다.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새만금호, 시와호 이런 그 해수가 들어오는데 해수가 들어오는 에스튜어리를 막아서 호수를 만들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위에 담수가 이렇게 쫙 덮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호 같은 건 이제 호수가 굉장히 크죠. 거의 평시에는 뭐 담수에 가까웠고 강 유입부에만 담수가 좀 있는데 큰 비가 오고 나면 이 담수의 영역이 쭉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몇 킬로미터 이상 그 확장이 돼서 표면에 담수가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담수에 사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또 물고기의 치어 이런 것들도 홍수에 같이 많이 떠내려옵니다. 떠내려와서 이렇게 밀려 나갔다가 이게 이제 점점 염분이 높아지면은 그 물고기나 이런 생물들이 다시 거꾸로 유영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육지로 찾아 들어오죠. 그래서 바다에 사는 바다 가까이에서 홍수 후에는 민물고기가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홍수에 이렇게 떠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자기가 떠내려온 강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강으로도 찾아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서로 격리된 강이라도 이 솔트 웨지 현상이 나타날 때 이 이동을 따라서 물고기가 바다로 나갔다가 옆에 있는 강으로 올라갑니다. 또 홍수 때 나갔다가 옆에 있는 강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강을 따라서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의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확산되는 현상, 특히 그 해수에 염수에 내성이 어느 정도 강한 물고기들은 이렇게 해서 옆으로 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염분에 따라서 경사가 많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밀도류의 하나다 하는 거죠. 소양호에서도 이런 그 밀도류가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소양호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 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 이제 소양호의 댐이고 여기 이제 상류 쪽이 됩니다. 여기 수치를 보면은 이제 그 탁도입니다. 혼탁한 물이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는데 약간 표면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깊이를 보면은 해발 160에서 조금 아래 해발 140m 뭐 이런 정도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A가 7월 23일이고 이게 8월 4일입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났죠.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강물 흘러 들어오는 강물이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탁도가 20이 넘어가는 것은 혼탁한 물입니다. 근데 이 표면에는 탁도 20 이하의 물들이 이렇게 덮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한 25도 정도 돼요. 그리고 아래쪽은 한 6도, 5도, 6도 이렇게 되고 이 사이에 있는 물은 수온이 한 15도 정도 됩니다. 그런 물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비가 올 때 다량으로 흘러 들어온 물이죠. 이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다가 자신과 밀도가 동일한 층을 만나면은 수평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이 바텀 커런트로 들어오죠. 바텀 커런트로. 밀도가 더 크니까 바텀 커런트로 바닥을 따라서 쭉 흘러 들어오다가 자신과 밀도가 같은 층을 만나면, 밀도가 더 큰 수온이 낮은 물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더 내려가지 못하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양댐의 경우에는 바로 요 위치에 해발 한 140m 정도의 이 발전 방류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아래로 발전하면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중층에 흙탕물이 들어가 있는데 표면에서 보면 맑은 물이에요. 큰 비가 홍수가 난 다음에 흙탕물이 많이 들어간 후에 소양호에 가서 보면은, 소양댐에서 보면은 위에서는 맑은 물입니다. 여전히 맑은 물인데 중간에 발전 방류구에서 내려오는 물은, 소양댐에서 방류되는 물은 완전히 흙탕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흙탕물이 그 다음에 의암호로 들어가고 의암호에서 이제 팔당호까지 흙탕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표면은, 소양호는 늘 맑은 상태를 유지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그 덴시티 커런트, 밀도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죠. 이 밀도류 현상, 또 취속류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플런지 포인트라는 현상입니다. 이 취속류에서도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표면을 끌고 가면은 바람에 의해서 부유물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이쪽으로 부유물들이 모입니다.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수지가 이렇게 길다란 저수지가 있으면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이동하죠. 그러니까 부유물질도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표면에 있는 물은, 표면에 있는 부유물질은 상류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아래층에 있는 물질은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오지만 댐 표면에 있는 그런 물질들은 상류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커런트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유입수의 물이 온도가 더 낮다고 했죠. 보통 여름에 호수의 온도가 한 25도 되고 비 오는 날 한 15도 되는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비가 안 오는 날도 한 20도 정도, 호수보다는 좀 낮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런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바텀 커런트로 들어갑니다. 밀도가 더 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바텀 커런트를 형성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요 만나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수온이 25도인 물과 15도에 있는 물이 만나서 한 20도 되는 물은 침강하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져서 침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침강해서 요 아래로 카운터 커런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물이 표면에서 쭉 상류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찬물을, 유입수를 만나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카운터 커런트를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물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침강을 합니다. 아래로 침강하니까 부유물질은 위로 떠오르죠. 그러니까 물은 침강하고 부유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물과 부유물질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물은 내려가고 부유물질은 남는데, 부유물질은 이 표면에서부터 계속 또 들어오죠. 표면에 있는 물이 이동하면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물만 가라앉고 부유물은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부유물이 축적이 됩니다. 그 부유물은 그 무슨 낙엽 부스러기, 나뭇잎 같은 나뭇가지들, 잘게 부스러진 나뭇가지 이런 것들도 많이 떠 있고, 또 식물 플랑크톤 중에 부유성이 강한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여기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면에 있는 물은 상류로 이동하고 콜드 워터가 흘러 들어와서 가라앉고, 여기에 있는 물은 냉각돼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동그라미는 이제 부유성 물질이에요. 부유성 물질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또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다, 호수에서 산 쪽으로 분다, 그러면 이 부유물질의 이동이 더 빨라지죠. 그래서 여기에 물질이 더 많이 밀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람장을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그 낮에는 육지의 온도가 너무 먼저 높아지면서 이 호수에서 산으로 바람이 잘 붑니다.
이제 해풍이라고 하죠. 밤에는 이제 반대로 육풍이 불고, 그래서 낮에는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고 밤에는 육풍이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낮에 해풍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물을 따라서 물 표면에 있는 물질이 산 쪽으로 갑니다. 산 쪽으로, 계곡 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더욱 더 그 플런지 포인트에 물질, 그 부유 물질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요 경계선을, 요 지점을 플런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플런지는 뛰어든다 이런 뜻이죠. 어떤 물이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아래로 잠수한다, 잠입한다 이런 뜻이죠. 번역을 한다면, 직역을 한다면 잠입 지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오래전에 그 소양호에 담수 적조 현상이 생겼을 때 내가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플런지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이제 성공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약간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이 검은색이 뭐냐면은 그 포토택틱이라고 되어 있죠. 빛을 향해서 움직이는 주광성입니다. 주광성. 주는 달린다는 뜻입니다.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식물 플랑크톤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와편모조류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적조를 일으키는 그 플랑크톤인데, 빛을 향해서 계속 위로 낮에 헤엄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표면에 있는 물은 계속 또 이 산 계곡 쪽으로 불어오면서 물은 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 맑은 부분이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없는 물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이에요. 이 강물이 플랑크톤이 없는데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아래로 바텀 커런트를 형성해서 가고, 이 표면에 있는 물은 거꾸로 이 상류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플런지 포인트가 여기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 U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건 뭐냐면 가운데 유속이 빠르니까 이렇게 빠르니까 이리로 흘러내려가고, 요 가장자리는 유속이 느리니까 호수물이 여기까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플런지 포인트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플런지 포인트는 항상 같은 지점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상하류로 막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좀 빠지면, 수위가 낮아지면 이제 하류로 이동하겠죠. 수위가 높아지면 상류로 이동하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유입하는 강물의 유속이 빨라지면 이 플런지 포인트가 하류로 쭉 밀려갑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 플런지 포인트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서 수질 조사를 하면은 아주 변이가 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강물을 조사한 경우 한 사람과 요 옆에 있는 호수물을 조사한 사람, 또 플런지 포인트 상류에서 조사한 사람과 플런지 포인트의 바로 하류에서 조사한 사람, 불과 몇 미터의 차이로도 엄청나게 큰 그 식물 플랑크톤 밀도의 차이, 수질의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곳에서 이 와편모조류가 많이 모였을 때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COD가 막 30 ppm 이렇게 높아져서 환경부에서 그 비상이 걸리고 뭐 다시 조사를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수질을 조사하는 사례로서 지점을 잘못 선정하는 그런 사례가 된 거죠. 또 이런 그 플런지 포인트의 식물 플랑크톤 모인 걸 보면은 낮에는 많이 이렇게 밀집이 되다가 밤에는 이 플랑크톤이 포토택틱이니까 밤에는 빛이 없죠. 빛이 없으면 표면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플런지 포인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낮이 되면은 전부 수면으로 올라와서 또 이런 게 형성이 되고, 이런 그 밤낮으로도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밀도류가 가장 아주 극심한 곳이 어디냐면은 에스튜어리에 있는 브래키쉬 레이크입니다. 아까 에스튜어리나 이런 라군 이런 데는 바닷물과 담수가 섞인다고 했죠. 강에서는 아까 솔트 워터 웨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닷가에 있는 호수, 이게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경포호, 향호, 또 화진포호 뭐 이런 그 바닷물이 약간씩 들어오는 호수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호수. 큰 파도가 치면은 이렇게 파도를 타고 그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오면은 그 바닷물은 이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밀도가 높은 바닷물이 그냥 고여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 턱이 암석으로 된 게 아니라 모래로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석호들 보면 그 모래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많은 입구를 막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호수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그냥 모래입니다. 모래니까 바닷물이 이 아래로 막 침투해 들어와요. 바닷물이 침투해 들어와서 여기 바닷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큰 비가 온다. 큰 비가 와서 담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은 이렇게 표면으로만 흘러갑니다. 표면으로 흘러가서 표면은 담수가 쫙 덮여 있고 밑에는 해수가 덮여 있는 위아래 밀도 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수의 그 혼합 형태에서 지난번에 부분 혼합, 메로믹시스라는 것을 소개를 했죠. 이런 호수들이 바로 그 메로믹시스가 나타나는 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그 운동 중에서 마지막으로 웨이브가 있습니다. 물의 운동에는 그 터뷸런스, 커런트, 웨이브 이런 것도 있는데 웨이브라고 하는 현상은 에너지 전달은 매우 크지만 물질 전달은 매우 작습니다. 물질 이동은 작습니다. 자, 그 왜 그러냐면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물분자가 제자리에서 원운동하는 겁니다. 수면의 그 파도,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원운동을 한다.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물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속도는 매우 느려요. 사실은 물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매우 느린데 이 웨이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힘은 빠른 속도로 전달되지만 물분자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물질을 전달하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웨이브가 이 서피스 웨이브가 있고 인터널 웨이브가 있습니다. 서피스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인터널 웨이브는 뭐냐면 수온 약층에서 일어나는 웨이브입니다. 자,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밀도가 큰 유체와 밀도가 작은 유체, 밀도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물과 공기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따뜻한 물과 찬 물, 밀도가 작은 물과 밀도가 큰 물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되죠. 위에는 따뜻한 물이고 아래는 찬 물이다. 그 따뜻한 물과 찬 물의 경계, 그러니까 밀도가 서로 다른 그 경계에서 그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도의 파고는 내부파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이 웨이브의 파고는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밀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같은 양의 에너지가 주어져도 파고가 작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내부파에서는 표층과 심층의 밀도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의 에너지에 의해서도 굉장히 높은 파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호수에서 수면파의 파고는 보통 커봐야 10cm, 20cm 이런 수준이죠. 바람이 세게 불어도 10cm, 20cm를 넘어가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질 않은데 이 내부파는 어느 정도냐면 보통 파고가 1m 이상 됩니다. 파고가 1m 이상.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물과 작은 물 사이의 파도가 아주 출렁출렁 느린 속도로 그 파장도 길고 높은 파고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우리말로 정진동, 부진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학술 용어로는 해양 용어로는 세이쉬라고 부릅니다. 세이쉬, 프랑스어여서 발음을 세이쉬라고 발음을 합니다. 세이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도가 서 있다 이런 뜻이죠. 파도가 웨이브가 일어나는데 전진해가지 못한다. 그런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파고가 호수의 길이만큼 큰 내부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저기압이나 바람, 지진 등에 의해서 호수의 수위가 한쪽이 높아지고 한쪽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죠. 자, 물그릇을 이렇게 기울였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그릇을 갑자기 탁 내려놓으면은 이쪽에 수위가 올라갔던 물이 반대로 내려오고 내려왔던 물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수면을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물그릇을 기울였다가 탁 내려놓으면은 그 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웨이브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런 물의 움직임을. 웨이브이고 파도의 파의 길이가 호수만큼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웨이브다. 스탠딩 웨이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은 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하류에서 상류로 지나가면은 저기압이 통과할 때에는 압력이 낮으니까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위가 올라간 물을 쭉 끌고 가다가 또 바람이 쐬니까 물을 또 파일업하죠. 그러다가 한쪽으로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높아져 있던 물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렁출렁하는 현상이 생기죠. 저기압 또는 바람이 한쪽으로 많이 불면서 물을 막 모아놨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그 내려가는 현상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그 인공호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발전을 하면은 물이 이제 서서히 쭉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발전을 딱 중단을 합니다. 중단하면은 이 물이 내려오던 관성에 의해서 댐에 부딪혀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면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하던 물이 흘러내려오던 물이 댐을 만나서 발전이 중단되면 위로 수면이 올라갔다가 그 물이 이제 다시 수면이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그 출렁출렁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보다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인공호에서는 이 발전 방류의 중단 이런 것들이 방류를 하다가 수문을 닫았다, 이런 경우에 이런 스탠딩 웨이브가 잘 형성이 됩니다. 오늘은 물의 그 밀도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